저기 있는 건물이 우리 거야. 어때? 멋지지? 정말이네요. 네. 이제 우리 노후는 아무 걱정 없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수라고 합니다. 저는 2022년 봄에 서울시청을 퇴직했습니다. 만 58세였고 공무원 생활을 정확히 35년 동안 했습니다. 1987년 3월 23세 나이로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년을 3년 앞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심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3년만 더 버티면 정년까지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서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았고 젊은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퇴직금이 조금 더 나온다는 것도 솔직히 큰 이유였습니다. 퇴직금은 2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승진도 남들보다 빠른 편이었습니다. 9급에서 시작해서 과장까지 올랐으니 공무원 사회에서는 꽤 높은 직급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모아둔 적금이 7천만 원 있어서 합치면 딱 3억 원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강동구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998년에 1억 5천만 원에 샀던 집인데 지금은 시세가 5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다행히 대출은 10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큰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있었고 작은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35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시청까지 가던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평일 낮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고 오랜만에 등산도 갔습니다. 하지만 2달째 접어들면서부터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으니 무료했고 무엇보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아직 5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수입 없이 지낸다는 것은 정말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3억 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나오긴 합니다. 당시 정기예금 금리가 연 2.5% 정도였으니 1년에 750만 원, 한 달에 62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생활비는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관리비와 식비, 통신비, 병원비 등을 합치면 그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예금 이자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내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다가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돈 까먹으면서 살기엔 너무 불안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억 원이 많은 돈 같지만 매달 빠져나가면 금방 줄어들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파주에 정말 괜찮은 타운하우스가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부동산 투자 관련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대부분 과장 광고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계속 보라고 해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에는 파주에 새로 지은 타운하우스가 나왔습니다. 산을 깎아서 만든 계단식 구조였는데 정말 독특했습니다. 각 집마다 앞쪽으로 넓은 테라스가 있었고 운정 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광고 영상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 저녁 노을이 지는 풍경까지 마치 드라마 한 장면 같았습니다. 영상 중간에 자막이 크게 나왔습니다. 월 임대료 200만 원 이상 보장, 서울 접근성 우수, GTX 개통 예정지역, 안정적인 임대 수익. 저는 그 자막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한 채 사서 임대를 주면 매달 수입이 생기잖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고 부동산 임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금 이자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거실에 앉아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노트북을 꺼내서 파주 타운하우스에 대한 기본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운정 신도시가 어떤 곳인지, 파주가 서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여보, 여기 보세요. 운정 신도시는 계속 발전하고 있대요. 학교도 많고 쇼핑몰도 많고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산대요. 저는 점점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는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도 몇 년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건축 허가를 검토하고 도시계획을 살펴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볼까요? 직접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내의 제안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느꼈던 불안감이 조금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5년간 열심히 일한 보람을 이제 누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저희 부부는 아침 일찍 파주로 향했습니다.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니 운정 신도시가 나타났습니다. 신도시답게 도로가 넓었고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현장은 야당역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산을 깎아서 만든 터라 경사진길을 따라 올라가야 했습니다. 입구에는 서미 힐테라스라는 간판이 크게 걸려 있었고 분양 모델하우스가 보였습니다. 실제로 가보니 광고 영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계단식 구조라서 윗집이 아랫집의 조망을 가리지 않았고 각 집 앞에는 테라스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운정 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내도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분양 모델하우스에는 30대로 보이는 젊은 영업사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서 단지 배치도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총 47가구로 이루어진 프리미엄 타운하우스입니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가 5억 5천만 원입니다. 저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사원은 자신 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운정 신도시 바로 옆이고 GTX가 개통되면 서울까지 30분이면 갑니다. 지금 분양가가 5억 5천이지만 준공되고 나면 시세가 최소 7억은 될 겁니다. 영업사원은 임대 수익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 지역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넓은 집을 선호하거든요. 월 200만 원에 쉽게 세입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 중개도 도와드립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3억 원이고 은행에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으면 5억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시가 2022년 가을이었는데 대출 금리는 연 3.5%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3.5%로 빌리면 1년에 875만 원, 한 달에 약 73만 원의 이자가 나왔습니다. 관리비를 20만 원 정도로 잡으면 매달 93만 원이 고정 지출이었습니다. 만약 월세를 200만 원에 준다면 93만 원을 빼고 107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았습니다. 1년이면 1,28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 2,8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산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은행에도 알아봤습니다. 제가 거래하던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가능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지점장은 퇴직금 2억 3천만 원이 있고
강동구 아파트를 담보로 잡으면 2억 5천만 원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금리는 변동금리 기준으로 연 3.5%였습니다. 김 과장님, 요즘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예요. 은행 지점장의 말에 저는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퇴직 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파주요? 나쁘지 않죠. 운정신도시는 괜찮은 곳이에요. 서울 접근성도 좋고 개발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동료의 긍정적인 반응에 저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아내에게 계산한 내용을 보여주자 아내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이면 원금을 거의 회수하는 거네요? 그럼 정말 괜찮은 투자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몇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3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했더니 큰아들이 조금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35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부동산도 많이 봤어. 이 정도는 안전한 투자야. 월 200만 원씩 들어오면 우리 노후 걱정 없어. 2022년 10월 저는 다시 파주 분양 모델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영업사원은 반갑게 맞이했고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B동 302호를 선택했습니다. 3층에 위치해 있어서 전망이 좋았고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바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으로 5,500만 원을 냈습니다. 나머지는 준공할 때 치르기로 했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2023년 3월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은 준공되면 바로 임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5년간 모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길 것이고 저희 부부는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걱정 없겠어요. 평생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안정될 것 같았고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023년 3월 드디어 타운하우스가 완공되었습니다. 시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으러 갔습니다. 저희가 분양받은 집은 B동 302호였습니다. 3층에 위치해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었지만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거실이 넓었고 큰 창문으로 운정신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와서 밝았고 구조도 좋았습니다. 거실과 연결된 주방도 넓었고 침실이 3개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쪽 테라스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약 15평 정도 되는 공간에 작은 텃밭을 만들 수도 있고 테이블을 놓고 차를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집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주방 수납 공간도 넓고 화장실도 2개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저희 강동구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좋았습니다. 저는 임대를 주기 전에 인테리어를 좀 더 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마음에 들어해야 좋은 조건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실에는 LG 올레드 65인치 텔레비전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가격이 약 300만 원이었습니다. 주방에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넣었는데 450만 원이 들었고 식기세척기도 150만 원을 주고 설치했습니다. 3개 침실에 각각 에어컨을 달았습니다. 거실용 스탠드형 하나에 350만 원, 침실용 벽걸이형 3대에 각각 120만 원씩 들어가서 총 710만 원이었습니다. 테라스에는 이케아에서 우드데크를 사서 깔았습니다. 자재비와 시공비로 약 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조명도 교체하고 커튼도 새로 달고 수납장도 몇 개 추가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총 2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월 초 근처 부동산 중개업소에 임대를 의뢰했습니다. 중개인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찍방, 다방 등 여러 플랫폼에 매물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매일 몇 번씩 앱을 확인하며 조회수를 체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30대 부부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재택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서 서울 외곽에 있는 넓은 집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세입자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남편은 게임 개발자였고 아내는 디자이너였습니다. 둘 다 주 3일만 회사에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둘러본 부부는 정말 마음에 들어 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와, 테라스가 정말 넓네요. 여기서 바비큐 파티도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내도 주방을 보면서 좋아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보이는 운정 신도시 전망도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테라스에 텃밭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을 다 보고 난 후 남편이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조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9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200만 원보다 10만 원 적었지만 중개인은 첫 임대치고는 정말 좋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190만 원도 높은 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깎이기 전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4월 말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매달 190만 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대출 이자 73만 원을 빼고 관리비 25만 원을 빼면 92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았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한 번 내야 하지만 그래도 월 80만 원 이상은 확실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근처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아내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걱정 없겠어요. 매달 80만 원씩 들어오면 생활비로 충분하잖아요. 나중에 연금 나오면 더 여유로워질 거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간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테라스가 있는 타운하우스가 나타났고 저희 부부가 그곳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투자한 타운하우스에 세입자가 들어왔어. 매달 190만 원씩 들어온다. 걱정하지 마라. 큰아들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2023년 7월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 오른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월 초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제 대출 금리가 3.5%에서 4.25%로 인상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0.75%포인트나 오른 것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2억 5천만 원을 4.25%로 빌리면 1년에 1,062만 원, 한 달에 약 88만 원의 이자가 나왔습니다. 기존 73만 원에서 15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월세 190만 원에서 이자 88만 원을 빼고 관리비 25만 원을 빼면 77만 원이 남았습니다. 기존보다 15만 원이 줄었지만 아직은 감당할 만했습니다.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도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9월 초 세입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회사 정책이 바뀌어서 다시 사무실로 매일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택근무가 주 3일에서 주 1일로 줄어들면서 파주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0월 말에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시 한 달 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제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세입자가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10월 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갔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돌려주고 저는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중개인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파주 쪽이 좀 안 좋아요. 특히 타운하우스는 임대가 잘 안 돼요. 중개인은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파주 전체에 불안감이 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이 어려워졌고 그 여파가 파주 지역 전체에 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파주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임대로 사는 것도 꺼린다고 했습니다. 월세를 180만 원으로 낮춰보시는 게 어떨까요? 중개인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180만 원으로 낮추면 이자 88만 원과 관리비 25만 원을 빼고 67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월세를 18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10월 중순 또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4.75%까지 올라서 월 이자가 99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이었습니다. 11월 내내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놨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중개인은 요즘 타운하우스는 정말 안 나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관리비가 비싸다고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문제도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파주까지 출퇴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비도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전기료가 인상되고 난방비가 추가되면서 기존 25만 원에서 5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제 매달 이자 99만 원에 관리비 30만 원을 합치면 129만 원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달 129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아까웠고 무엇보다 불안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이러다가 우리 돈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30만 원씩 나가면 1년에 1,500만 원이 넘어요.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임대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괜찮아. 일시적인 현상이야. 봄 이사철이 되면 세입자가 나타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12월이 되어도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월세를 170만 원으로 더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생활비도 점점 빠듯해졌습니다. 강동구 아파트에서 나오는 관리비도 내야 하고 식비와 통신비도 내야 했습니다. 매달 타운하우스에 129만 원씩 지출하다 보니 저희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영화도 안 보고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싸우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다고 울먹였고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때 투자를 했을까? 왜 대출을 받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12월 말 저는 혼자 파주 타운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겨울 추위 속에 홀로 서 있는 집을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2023년 12월 어느 날 파주에 있는 집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지 2달이 지났고 집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단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옆 동들이 공사를 중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살펴봤습니다. 시동과 디동은 외벽만 세워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었고 내부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펜스가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관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같은 동 주민을 찾았습니다. 2층에 사는 60대 부부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기 옆 동들은 왜 저렇게 방치되어 있나요? 제 질문에 남자 주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시행사가 망했어요. 전체 47가구 중에 절반이 분양이 안 됐대요.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그냥 버려둔 거예요. 우리도 피해자예요.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절반이 미분양이라니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분양할 때는 분양률이 높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죠. 신탁사에서 관리하고 있다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관리비만 계속 나가고 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아내도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2024년 1월 초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관리회사에서 문자가 왔는데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관리비를 내는 가구가 절반도 안 되어서 더 이상 유지 보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관리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왜 멈추는 겁니까? 우리는 관리비를 성실히 내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미분양 가구들이 너무 많아서 수입이 부족합니다.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에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3층이라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었지만 문제는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2월과 3월 내내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월세를 170만 원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집을 보러 왔지만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는 말에 모두 거절했습니다. 3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고요? 그건 좀 한 30대 여성은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말에 바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데 계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매달 돈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대출이자 99만 원에 관리비 35만 원까지 합치면 134만 원이었습니다. 관리비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오히려 올랐습니다. 공용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각 가구의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3개월이면 400만 원이 넘었고 6개월이면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생활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강동구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를 빼면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4월이 되자 아내가 폭발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반대했잖아요. 우리 평생 모은 돈이 지금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요? 아내는 울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했고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작은 아들도 더 이상 취업 준비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아들도 눈치를 본 것입니다. 아들은 차라리 군대에 다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5월 말 저는 단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미분양된 동들은 여전히 방치되어 있었고 창문도 없이 흉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펜스 안쪽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비둘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35년간 모은 돈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투자를 했을까? 왜 영업사원의 말을 믿었을까? 왜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2024년 6월 신탁회사에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행사가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되었고 미분양 가구 15채가 공매로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매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감정가는 6억 3천만 원이었지만 이미 5번이나 유찰되어서 현재 5억 8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다음 공매는 7월 중순에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만약 그 집들이 4억 원대에 낙찰된다면 제 집 시세도 똑같이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 있는 같은 구조의 집인데 시세가 다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8개월 동안 매달 134만 원씩 지출해서 1천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여기에 처음 계약금 5,5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까지 합치면 이미 1억 가까이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7월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중개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시세로는 4억 2천만 원 정도에 팔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5억 5천만 원에 산 집이 겨우 1년 반 만에 4억 2천만 원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억 3천만 원이 날아간 것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4억 2천만 원에 팔면 대출 2억 5천만 원을 갚고 1억 7천만 원이 남습니다. 원래 투자한 3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 손실이었습니다.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 2천만 원, 그동안 낸 이자와 관리비 약 1,500만 원을 합치면 총 1억 6,500만 원의 손실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계속 버티면 더 떨어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까? 아내와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남은 돈까지 다 잃으면 어떡해요? 그냥 지금이라도 팔아요. 더 버티면 손실만 커질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공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제 집 시세도 따라서 떨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8월 초 한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남성이었는데 여러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는 집을 둘러본 후 4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200만 원이라도 더 받고 싶었지만 중개인은 지금 팔지 않으면 나중에 더 떨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도 다행입니다. 요즘 이 단지는 다들 피하는 곳이에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하지만 결국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버티면 정말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9월 말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습니다. 중개인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동안 저는 계속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35년간 모은 돈이 반으로 줄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10월 초 잔금을 받았습니다. 4억 원에서 대출 2억 5천만 원을 갚고 중개 수수료와 각종 세금을 빼니 정확히 1억 4,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3억 원이었던 돈이 1억 4,8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은행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저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1년 반 만에 사라졌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이자, 관리비까지 합치면 실제 손실은 거의 1억 7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아내에게 통장을 보여주자 아내도 울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간 모은 돈의 절반이 사라진 것입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말하자 아들도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들의 말에 저는 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남은 돈 1억 4,800만 원으로는 노후를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었고 그때까지 버티려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검색했습니다. 58세의 나이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경비원, 청소원, 주차관리원 같은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경비 일을 선택했습니다. 11월 초 송파구에 있는 오피스텔 경비 모집 공고를 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관리소장은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제 이력서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35년 근무하셨네요? 과장까지 하셨고요. 여기 경비 일 하시려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투자 실패로 노후 자금이 줄어들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월급은 260만 원이었고 주 5일 근무에 주말은 쉴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출근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경비복을 입으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5년간 서울시청에서 과장으로 일했던 제가 이제는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경비복 앞가슴에는 김성훈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경비실로 들어가니 60대로 보이는 선배 경비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새로 오신 김 선생님이시죠?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선배는 친절하게 업무를 알려주었습니다. 주차관리, 택배 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공용 부분 청소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첫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일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35년간 책상에 앉아서 일했던 몸이 갑자기 육체 노동을 하니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혹시 옛 동료들이 볼까봐 항상 긴장했습니다. 한 번은 정말로 시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후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오피스텔에 회의하러 온 것 같았는데 경비실 앞을 지나가다가 저를 봤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모른 척한 것입니다. 저는 그날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2025년 최저 시급이 시간당 9,860원이었는데 아내는 하루 5시간씩 주 5일을 일했습니다. 한 달에 105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두 사람이 합쳐서 월 365만 원의 수입이 생겼지만 예전 같은 여유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동구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구로구에 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강동구 아파트 전세 시세는 3억 5천만 원이었는데 저희는 안전하게 3억 원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3억 원 중에 1억 4,800만 원은 원래 남아있던 돈이고 나머지 1억 5,200만 원은 새로 받는 전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돈을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금리가 연 3% 정도여서 1년에 900만 원, 한 달에 75만 원의 이자가 나왔습니다. 구로구 원룸은 월세 50만 원에 보증금 1천만 원이었습니다.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거실과 침실이 하나로 붙어 있었고 주방도 정말 작았습니다. 강동구 25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15평 원룸으로 이사하니 정말 비좁았습니다. 이사하던 날 아내가 짐을 정리하다가 울었습니다. 35년간 모았던 살림살이 중에 절반은 버려야 했습니다. 공간이 좁아서 다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은 아들은 결국 취업을 포기하고 군대에 다시 지원했습니다. 부사관으로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들의 눈빛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었습니다. 경비 일도 익숙해졌고 주민들도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일정이 규칙적이었고 주말에는 쉴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일이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2025년 가을, 저는 만 61세가 되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되었고 주민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같은 경비실에서 일하는 후배가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 선생이라는 그 후배는 최근에 공기업에서 퇴직했는데 퇴직금 2억 원으로 파주에 작은 커피숍을 차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 선생님,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그에게 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파주 타운하우스에 투자했다가 1억 7천만 원을 날린 이야기를 말입니다. 박 선생은 놀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조언했습니다. 첫째, 절대로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금리가 3.5%에서 4.75%로 올랐을 때 월 이자가 73만 원에서 99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26만 원이 오른 것인데 이게 1년이면 312만 원입니다. 금리는 언제든지 오를 수 있고 특히 변동금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만약 투자를 한다면 자기 돈으로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둘째, 분양 초기 단계의 부동산은 절대 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막 준공된 타운하우스를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절반이 미분양이었습니다. 시행사가 부도 나면서 단지 전체가 흉물이 되었고 제 집 가치도 폭락했습니다. 이미 완공되어 입주가 다 끝난 곳이라면 모르겠지만 공사 중이거나 분양 중인 곳은 정말 위험합니다. 시행사의 재무 상태를 알 수 없고 분양률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셋째, 임대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광고에서는 월 200만 원 보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세입자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첫 세입자는 6개월 만에 나갔고 그 후 8개월 동안 공실이었습니다. 공실이 발생하면 모든 계산이 틀어집니다. 특히 경기가 나쁠 때는 임대 수요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저는 8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1천만 원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 넷째, 투자 지역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꼭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파주가 운정 신도시 근처라서 좋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 파주 전체가 부동산 불황에 빠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건설사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고 그 여파가 개인 투자자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지역 경제와 시장 분위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은퇴 자금을 한 곳에 몰빵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3억 원을 모두 한 곳에 투자했다가 절반을 날렸습니다. 만약 1억 원씩 3곳에 나눠 투자했다면 한 곳이 망해도 다른 2곳으로 버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분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섯째, 전문가의 말만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양 현장의 영업사원들은 좋은 말만 합니다. 시세가 오를 거라고, 임대 수요가 많다고, 안전한 투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집을 팔아야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100% 믿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박 선생은 제 이야기를 듣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커피숍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저는 그가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는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벤치에 앉아 먹습니다. 예전처럼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가끔 파주에 있던 그 타운하우스가 생각납니다. 처음 그곳을 방문했을 때의 설렘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의 희망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는 실패했지만 이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은퇴 후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제발 신중하게 하십시오.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절대 빚을 내지 마시고 분산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이제 2년 후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일하면서 조금씩 저축할 계획입니다. 비록 꿈꾸던 노후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건강하고 가족이 함께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